제가 기초수급자로 15년을 살면서 가난이 죄구나. 당시에 저한테 무조건 망할 거라 했어요. 결국은 그 1,500 매장이 4천만 원까지. 20년 걸린 거 2, 3년 안에 여러분들은 잘 될 수 있도록. 중졸에 무일푼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100억 자산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일단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네. 현재 외식업을 하고 있고요. 라라브레드라는 빵 팔아서 100억을 벌었다고 지금 소문이 난. 네, 그래서 100억 매출하고 100억 자산가를 만들어낸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창오빠 강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유튜브도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창업 오빠. 맞아요.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나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지방 출신들이 잘 돼서 개천에서 지렁이도 나오는구나. 용은 안 되더라도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건물주 되라. 네, 요 신념과 철학으로 어떤 제가 여기서 뭐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가져도 솔직히 회사 취업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지금 중졸의 그런 무일푼 상황에서 말 그대로 흑수저인 상황에서 100억 자산가를 이루게 되셨는지. 저는 이 모든 게 여기까지 온 건 다 결핍이었어요. 결핍. 이를테면 저는 중학교 졸업 스펙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가 3명이었어요. 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네, 제가 혈우병이 있어요. 혈우병이 혹시 아세요? 혈우병 뭔지? 저 몰랐다가 네. 대표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네. 이게 어떤 근데 병이죠? 혈우병은 피가 나면 안 멈추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코피가 나면 이게 안 네, 멈추는 한 거예요? 2, 3개월 동안 안 멈추고 2, 3개월 동안요? 네. 이게 혈우병이 제일 심각한 거는 안에서 터져요. 피가 계속. 그러니까 안에서 터진다면 뭐 뇌출혈, 이렇게 장출혈. 어렸을 때부터 늘 화장실에 응가 싸더라도 막 피 나오고 오줌 싸더라도 막 콩팥이 터져서 막 피가 나오고 무릎이 막 터져서 막 수박만큼 붓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아픈 거는 고통을 이겨낼 수는 있어요. 엄마가 고생을 하니까 저희 엄마 청소를 해도 한 120만 원, 1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대병원,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이거는 받거든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희귀병이니까. 그래서 대학병원 아니면 치료를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해봤자 막 180에 200만 원 나와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트라우마가 다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자리하면서 얘기하면서 다 극복이 됐는데 되게 힘든 시기였고, 그 다음에 또 가난이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안 좋았고, 오히려 또 이제 그 병까지 있으셔가지고, 대부분 그런 게 있으면은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셨는지, 저는 그거 부분도 되게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기초수급자로 15년을 살면서 사랑의 열매라든지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 이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준 세금으로 저는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40 초반이거든요. 근데 40이 넘으면서 그 계기라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는 뭐 터닝포인트라고도 얘기하고 뭐 동기부여라도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순간순간 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이 됐냐면 코피가 이제 안 멈춰요. 엄마가 이렇게 더듬더듬인데 온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잠들었었나 보죠. 그래서 새벽에 깨서 뭐 이불이면 베개면 온통 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건으로 입틀 막 하고 택시를 어떻게 탔어요. 저는 내린 것만 기억이 나요. 이제 엄마가 택시비가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택시비가 없으니까 지금 주소를 주면 제가 꼭 보내드리겠다. 택시 아저씨가 진짜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런 머리끄댕이를 잡고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쵸. 왜 우리 엄마를 때리지? 막 뭐라 했어야 되는데 바보처럼 그러고 있었던 게. 무섭지. 근데 그때 내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가난이 죄구나. 초등학교 2학년이 그걸 정의 디파인을 딱 한 거예요. 분명히 가난은 죄다. 네. 그쵸. 돈이 있었으면은 그런 걸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저는 이게 대물림 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진짜 찌질하게 살기 싫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무작정 5만 원 들고 뛰쳐나온 게 예, 학교를 졸업 안 하고 학교에서는 뭐 퇴사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엄마한테 5만 원 달라고 해서 그냥 무궁화호 타고 그냥 그래 갔죠.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18살 때요. 18살이면 고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최종 학력으로 중졸이 돼 네, 있는 게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서울로 네, 네.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더 대박은 제가 그 이후로 뭐 검정고시든 대학교 다 다닐 수 있었어요. 돈은 이제 계속 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이 스펙보다 이 사회가 이 사람의 그 스토리가 짱짱하고 삶이 부끄럽지 않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걸리는 게 자그마치 지금 코코님 앞에까지 온 게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그래도 목표 달성 다행히 그래도 그러니까요. 목표를 이루셔가지고. 네, 울컥하네요. 20년이 걸렸어요. 그 20년 걸린 거 2, 3년 안에 여러분들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간접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투자도 같은 경우도 이걸 모든 걸 내가 다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의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사전에 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좀 대비하고 그래서 간접 경험을 되게 투자에서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뭐 창업이든 뭐 다른 부분도 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돼요. 맞아요. 소름 돋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괴물 취급했거든요. 학교에서도 꼭 한 학년 올라가면 야 여기 뭐 병 있다며 너 뭔 병 있어 막 이러는 거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영쌤이 손들어 막 이래요. 진짜 그래갖고 맞아요. 그랬어요. 아빠 모산 손들어. 어머 눈 감아. 너무 그게 그래서 저는 그 학년 올라가잖아요. 학교 안 갔어요. 그렇게 제가 소심했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 혈우병 있다고 동네에서도 구슬치게 딱지치게 하려면 야 누가 쟤랑 놀라 했어. 피나면 어쩌려고 쟤 안 멈추면 막 때리고 놀지 말라 그랬어요. 엄마는 저한테 맨날 병원 믿으라니까 진짜 못한 데 태어나갖고 뒤져버려야 그냥 같이 죽자 맨날 너무 이랬거든요. 힘드니까. 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존재에 대한 그런 네. 거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거 계속 느꼈을 것 같아요. 그때 네이버가 있었으면 자살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난 왜 태어났지라는 이 질문을 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전 계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다 리얼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계기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길 바라는 거거든요. 바뀐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바뀌는 게 지금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뭐 80살이 될 수도 있지만 죽기 전에 저는 바뀌길 그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면 뭐 6개월을 몇 개월 후라도 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바뀐 계기가 제가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1시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학교 앞에 있어요. 종소리가 나면 들어가요. 띠리리리리리리 그럼 들어가요. 왜냐하면 창피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들어가려는데 이제 그 수희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기다렸다가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게 메타인지였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혼자 외롭다 보니까 늘 잠은 자다고 그랬었거든요. 호동아,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하긴. 나 학교 지금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니까 겨우 졸업하고 대학교 보낸다니 뭐 그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네가 반에서 꼴등이고 너 대학교 가봤자 한 200만 원 벌 것 같은데 그럼 네 인생이 바뀌니? 18살 때 그걸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저도 많이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도 그 얘기 들으면 소름 돋아요. 수업 100번을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면서 제가 그래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럼 주도적인 삶을 살아볼래. 나 돈 더 많이 벌래. 그러면서 학교로 안 가고 뒤로 돌아갔어요. 저는 너무 소름 돋는 게 그때 헬렌 켈러를 우연히 만났거든요. 책을 읽으셨어요? 네. 그 중고 책방을 갔는데 우연히 그냥 할아버지 여기 책 좀 봐도 돼요.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 책 정리하시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딱 한 권을 들었는데 어머. 그게 헬렌 켈러였어요. 어머. 그리고 헬렌 켈러가 호동아 너 힘들지? 너 내가 맹인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거든? 근데 난 미국의 최고 교육자가 됐어. 근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내가 제일 불쌍하다 하거든? 근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시력은 있는데 너네들이 비전도 없고 아무 꿈도 없이 사는 거. 그게 맹인보다 더 불쌍해.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혈우병이 있고 장애로 태어나서 가난과 병마와 싸워가면서 뒤지게 고생하면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재단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 친구 집 놀러 가면 위인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 맞아. 꼭 좀 잘 사는 애들 집 가면 그런 게 있더라. 그게 왜 있었는지 그때 안 거예요. 아, 이들의 고난과 시련, 역경을 이겨내고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구나. 한 방에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인드셋을 한 거예요. 정신 딱 차리고 탁탁 털어내고 여기까지 온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동굴 속에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저처럼 이렇게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8살에서 이제 상경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5만 원 가지고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뭐 좀 이렇게 지인이나 이렇게 좀 아시는 뭐 친척집이나 이런 데가 있었나요? 아, 전혀요. 아무도 없었어요. 무궁화호를 타고요. 그때는 영등포역하고 서울역 막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차를 타는데 아직도 선명해요. TV에서 봤던 63빌딩이요? 오, 대박. 알지. 와, 64빌딩이에요. 황금 빌딩이네. 그래서 나 내려야겠다. 그래서 내린 게 영등포역이었어요. 아, 그냥 무작정 왔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치.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미성년자는 그때 당시에도 일을 안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노숙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가방 베개 삼아서 노숙하고 다시 또 일 얻으러 가고 또 가방 베개 삼아서 또 일하러 가고 그러고 한 2주 정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영등포역에서. 네. 근데 제가 바뀐 계기였는데 그 계기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노숙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노숙하다가 그냥 집은 있으니까 거지 같은 집이어도 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새벽에 이제 추워서 잠을 깼는데 혹시 그 업소용 햇볕 식용유통 아세요? 알죠. 거기다가 불을 쬐고 있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네네. 제가 그걸 딱 일어나서 딱 봤는데 멈춰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어째 좀비 같은 거예요. 당시에 뭐 명지대 나오신 분, 4년제, 전문제, 한 시대 산업 역군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 멋진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숙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네. 저 사람들이 말년에 노숙자가 되려고 박스 폐지 주스러 다니려고 저렇게 삶을 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젊은 시기에는 또 안 그랬겠죠. 네, 그럼요. 다음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뭐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늙은 호동이로 그 오버랩이 된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정신없이 살고 어리버리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진짜 사는 대로만 아무 관성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나도 저렇게 되겠는데 지금 벼락거지라잖아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서서히 거지가 되는 게 제일 무섭대요. 근데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금 준비 뭐 얼마나 노후 준비 얼마나 돼 있어요. 나라가 그거 보장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뭐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고시원에서 2평짜리 살면서 그 장판 밑에 통장 ATM기 찍어 보셨잖아요. 쌓이는 진짜 통장 잔고만큼 성숙해진다고. 그 낙으로만 사신 거네요. 아 맞아요. 뭐 하나 먹을 때도 생각하며 살고 돈을 3천만 기억나요. 아 갑자기 생각나네. 3천만 원을 모아야겠다고 목표를 가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90% 80%를 저금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베네핏이 어떻게 했냐면 3천만 원을 모으면 제가 그때 갖고 싶었던 옷이 있었어요. 패딩이 뭐 한 40만 원인가 됐었는데 내가 저 패딩을 꼭 내 돈 주고 내가 선물해 줄 거야. 스스로에게. 안 사주니까 아무 살 사람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현금으로 해서 막 돈 주고 막 웃으면서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이거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이제 뭐 그러고 끝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스스로 동기부여였고 지금 꼭 이건 해보세요. 이거는 고전이에요. 제 방법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어졌던 RVD 드림이라고 릴리제이션 BBD 드림이라고 생생하게 꿈을 이루면 이루어진다. 그게 결국은 저도 힘드니까 이미지 깊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건물주가 되는 거 이런 거 책 쓰는 것들 장사에서 첫 창업자가 되는 꿈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들 근데 놀랍게도 건물주까지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코코님.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저희가 박수 받으러 왔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면 지금 18살 때부터 창업할 때까지 온갖 그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중간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택배일, 뭐 설거지, 뭐 주방, 아무튼 뭐 웨이터부터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 고시원에 살면서 26살 때까지 1억 1천만 원을 모았죠. 그거 아세요? 코크님이 방송에 나온 게 너나이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당연하면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난 부모님 제대로, 나는 교육도 제대로 부양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마움. 우리가 지나고 살면서 이 공기 숨쉬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저는 나중에 이따 이야기했지만 이런 책을 볼 때도요. 한 권에 볼 때도 이 책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제가 제 것으로 만들어서 성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그 1억 1천만 원, 정말 8년 동안 정말 나의 모든 게 담긴 돈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창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 경양식 호프집 같은 거를 했었어요. 충장로 아시죠? 알죠. 네, 제가 저도 20대 때 충장로를 열심히 다녔던 광주의 이제 번화가입니다. 네, 네. 번화가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정말 후미진 데서 했었거든요. 장사가 처음엔 되게 안 됐었어요. 근데 1억 1천만으로 생각해서 권리금 주고 보증금 주고 인테리어 하고 식자재 사고 직원들 인건비까지 해야 되는데 부족하죠. 그러니까 골목길 뒤쪽에다 후미진 곳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손익분기점이. 근데 한 1,500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본전인데, 되는데. 근데 제가 4천만 원까지 올린 계기가 또 있었어요. 당시에 저한테 무조건 망할 거라 했어요. 다 안 될 거라고 주변 했고, 사람들이 다. 다 조언해주는 게, 그리고 제가 위축되기도 했는데 저는 코크님이나 이런 대형 메가 채널에 나와도 떨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게, 저는 수많은 2,000권 책을 보면서 제 뒤에는 징기스칸, 뭐 이순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제 뒤에서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전 그래 두렵지 않아요. 네, 근데 그때 징기스칸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호동아, 전 세계를 내가 이렇게 유럽을 제패하고도 내가 결국 하나 얻은 건 뭐였는지 아니?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 사람들은 늘 외부 탓, 남 탓, 맞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내 탓하잖아요. 네 탓하잖아요. 진짜 잘 됐을 때 네 탓이고 안 됐을 때 내 탓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을 못하고 지레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남 탓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난 바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나 스스로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 그럼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라고 이제 복귀를 할 텐데, 이 시선을 관점을 남한테 꽂히니까 이게 오히려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맞아요. 성공을 하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장의 근원이 뭐냐면 결국 성찰이었거든요. 이 뿌리가. 사람들은 복귀, 성찰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포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 잠재력을 믿었고요. 적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이 홍보를 해서, 내 테이블이 그때 20개였거든요. 20테이블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엄마 죽는다 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부족했던 간절함을 탑재를 했어요. 그러면 전단지를 뿌릴 때 좀 노하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시내를 돌면서, 충장을 돌면서 내 전단지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제 혹시 제 전단지를 계속 들고 다녔는데 기어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쓰레기 못 버려서 쓰레기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양보다 질적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전단지를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좀 적게 뿌리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진짜 타겟한테 맞아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타겟한테 뾰족하게 날카롭게 어떻게 제가 전략을 했냐면 제가 이걸 주고요.
이렇게 아이 컨택 똑바로 하면서 그리고 음. 프로이드 심리학 책도 또 봤죠. 어. 여자들이 가방 백을 있으면 위협을 느낀대. 저쪽에서 이야기를 해. 아, 네, 네. 네네. 갑자기 낯선 남자가 오잖아요. 그쵸, 그쵸. 순간 위협적인 맞아요. 위협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쪽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정확히 나의 신분을 밝히고 앞치마라든지 깔끔하게 정돈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분을 딱 아이 컨택하면 심리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다 인지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치지 않아. 이거를 일단 인식을 강하게 빨리 시켰고 그 다음에 인사를 했어요. 정성을 들이셨구나. 네, 어. 네, 맞아요. 그때 사심을 넣었어요. 이분이 정말 왔으면 네, 좋겠다. 이분 진짜 정말 꼭 맞아요.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 마인드로.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안녕하세요. 여기 매장 꼭 와주세요. 이름이 초콜릿 매장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귀가 열려도 듣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무슨 매장이라 했죠? 네? 초콜릿이요. 그래갖고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올게요, 갈게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짜증나네, 진짜. 갈게요. 근데 짜증난다 하면서 그 다음날 친구를 데리고 와.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이 남달랐네요. 대부분 그냥 전단지만 뿌려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는데, 네. 이 전단지가 방문으로 내가 꼭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마인드가 계시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에 책에서 보면서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걸 알았어요. 주면은 반드시 맞아요. 받으면 이걸 주려고 해요. 결국은 그 1,500 매장이 매출 한 달 1,500 매장이 4천만 원까지 만들어냈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매장이 변했나요? 형태적인 건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바뀐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결국은 내가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슬리핑 자이언트, 이게 잠자는 사자가 여기 안에 이 열정이 있거든요. 불이 타고 있거든요. 월브 TV도 작살나게 그거를 카페에서 사람들이 막 성공습관 챌린지부터 해갖고 맞아요. 그 열정을 왜 태우는 거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매개체가 돼서 부채로 막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활활활 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후로 쭉 이제 창업이 잘 되시면서 이렇게 오신 걸까요? 결국 그건 망했어요. 그 첫 창업집이 레스토프집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왜 안 됐어요? 망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을 잃었고요. 그때 당시에 막 차도 XG라고 아시죠? 그랜저 XG. 그래, 발음 좋네요. 왜 이렇게 발음 좋아요? 네. 그랜저 XG. 네, 슈퍼카였죠, 당시에는. 당시에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막 사주고 똥 막 이런 거 사주고 돈 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뼈저리게 그때 느꼈죠. 저는 흑자 부도였어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는 돈은 버는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자영업자들은요, 명함에 대표라고 해서 다 대표는 아니에요. 네, 본인이 대표인 척 한 거지. 사장이면서 사장도 아닌 마인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무늬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그릇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내 그릇이 이만큼 크다고 착각하고 있거든. 결국 그 사람은 결국 희귀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방지지 마라. 네,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나도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BMO. BMO? 네. BMO? 뭐죠? BMO. B가 브랜딩이에요. M이 마케팅이에요. O가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브랜딩은 사랑받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게 하는 거거든요. 브랜딩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브랜딩이 뭐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나만의 컨셉, 나만의 차별화 이런 건데, 그냥 놀이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브 TV를 억지로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여기를 설레게 했고 즐겁게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샀던 거지. 놀이동산 처음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그럴 때 나올 때 뭘 갖고 오시던가요? 머리끈이라든지 뭐 하나 인형 풍선이나 뭐 갖고 이런. 오죠? 네. 억지로 팔았나요? 아니 제가 사고 싶어서 그래요. 샀죠. 그거예요. 이렇게 사게 했잖아요. 브랜딩은 이렇게 해서 즐거운 경험, 설레게 하는 경험을 해주면 고객은, 스타벅스는 커피 팔지 않아요. 문화를 팔잖아요. 네, 파타고니아도 좋은 브랜드인데 거기는 환경을 팔잖아요. 그렇게 팔려고 하지만 알아서 사게 되거든요. 좋은 경험을 해주면. 이게 브랜딩이에요. 나만의 페르소나를 갖고. 그런 마케팅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오퍼레이션, 결국 운영 능력, 매니징 능력이거든요. 창업자는. 아까 말했잖아요.
대표도 아닌 것이 대표인 척 한다고. 사장이면 정확하게 장사는 자영업은 의사, 변호사 다 자영업이거든요. 그냥 내가 진짜로 갈아 넣을 거면 갈아 넣는 시간 정확히 갈아 넣으세요. 골프 치고 돈 번다고 운동하고 막 어디 놀러 여행 다니지 말고요. 죄송하지만 장사예요, 장사.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장사거든요. 사업인 척 하지 말고 계속 내 거를 일단은 갈아 넣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하시면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